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부라고 부른다.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 부른다. 부모를 잃은 아이를 고아라고 부른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를 가리키는 단어는 없다.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테네시 윌리엄스. 2015년 경북 문경의 한 초등학교 캠프에 참가한 병설 유치원생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사로 접한 기억이 나는데요. 늘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들죠. 역시나 이 사건도 서로 탓을 하며 아무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법정 다툼 중이라고 하네요. 어린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히 짐작도 못할 마음이겠죠. 아버지는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회하는 8년의 과정을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매일 참회 기도를 하며 많은 이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내려간 책이 오늘의 책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입니다. 이 책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시, 편지, 일기, 산문 등 다양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읽다가 눈물이 나서 읽기 힘들었던 책이었는데요. 여러분과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 있는 그대로. 보리의 사고는 가해자나 나의 부주의함 때문이었다. 둘 중 하나라도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주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왜 분노하고 자책하며 눈치 보고 지난날에 매이고 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며 지금을 보지 못할까? 텔레비전에서 쓰레기로 가득 찬 거대한 창고를 본 적이 있다. 쓰레기 썩은 물이 흘러나와 악취가 나에게까지 느껴지는 듯했다. 커피향이 그윽한 카페가 되어 방문객들이 다정한 눈빛으로 얘기를 나누고 글을 쓰고 쉬기 위해 모여드는 창고에 가본 적이 있다. 쓰레기를 그대로 둔 채 그런 카페가 될 수는 없다. 내 마음 안에서도 썩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책, 수치심, 자기 부정 같은. 살을 벗고 보리와 마주할 때 나는 보리를 향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게 될까? 무엇으로 잘해왔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보리가 나에게 주고 간 첫 번째 숙제는 보리는 가고 나는 왜 남겨졌는가에 답하는 것이었다. 점점 더 부끄러웠다. 보리에게 가는 길 첫 번째 정거장은 보리에게 줄 사랑을 남은 가족과 나누는 것이었다. 보리를 지키지 못한 참회로서도 가족을 더 사랑해야 했다. 한데 날이 갈수록 늘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을 지켜보아야 했다. 보면서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고름이 자꾸만 나왔다. 보리를 만나러 가는 길은 곧 나의 상처, 나의 고통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상처를 인정하고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서 가족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를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가족을 판단하지 않을 도리는 없었다. 자신에게 화가 나 있으니 가족에게 화를 내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부모 경력 20년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그것은 좋은 아빠의 모습에 미달하는 나를 벌주는 다짐이었다. 진짜 좋은 아빠는 다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좋은 내가 되는 것이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달라지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부족한 대로 잘못한 대로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가? 왜 부주의한가? 상처가 치유해달라고 아우성이니
자책과 불안에서 시작된 오랜 후회와 걱정이 습관이 되어버렸으니 무딘 나는 하여 그 사고와 같은 극단적인 생생함을 체험하고 말았다. 체험의 깊이, 고통의 깊이가 삶의 깊이로 이어지기를. 이해가 넓어지고 지혜가 커지며 척박한 내 가슴에 연민이 자라기를. 보리의 죽음은 보이지 않아도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었다. 사랑은 계속된다는 걸.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누군가가 늘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 나를 좋게 봐주기를 바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았다. 나를 본격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한 건 1990년 7월 21일 토요일, 여름방학을 하던 그날부터였다. 비참하고 서럽고 아픈 날이었기에 큰 사랑이 필요한 날, 안타깝게도 나도 나를 버렸다.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상처는 그렇다. 시골 중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 대부분 가까운 원주로 갔지만 나는 춘천으로 입학 원서를 냈다. 한 학기만 혼자 다니면 군 제대 후 복학하는 형과 함께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키 157cm, 몸무게는 43kg. 작은 키에 비쩍 마르고 변성기도 안 지난 가느다란 목소리에 늘 자신이 없었고 더듬기까지 했다. 의기소침해 어깨를 움츠리고 땅을 보며 걸어 다녔다. 어려서부터 툭하면 울어 형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혼도 많이 났다. 혼나며 울음을 삼킬 때의 그 무거워진 목젖의 느낌이 너무나 싫었다. 초등학교 시절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뚝 그쳐 안 그쳐? 였다. 울음을 참아 목에 통나무가 걸려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정말 싫었다. 그래서 내 목에는 늘 울음이 걸려 있었다. 맹수들은 본능적으로 무리해서 가장 약한 먹잇감을 찾아내 공격한다. 여름방학 날 소위 짱이 불렀다. 보리도 여름방학 날 보냈다. 나에게 재수없다며 손수건을 몇 번 감아주더니 몸을 날려 내 가슴에 주먹을 박아 넣었다. 나는 반대편 책상으로 고꾸라져 한참 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왜 맞았는지 알지 못했다. 가뜩이나 작은 덩치에 늘 쫄아 있었으니 손쉬운 사냥감이었던 것이다. 맞아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리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먹잇감이 되었다. 놀리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나를 삐리조 조삐리라고 불렀다. 듣기 싫다고 해도 내 기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왕따였다. 그 패거리들 중에서 그나마 덜 놀리는 아이와 눈이 마주쳐 눈웃음을 지었을 때 돌아온 말은 웃지마 재수없어였다. 그 말투와 표정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난다. 왕따를 당하는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요즘도 피가 거꾸로 솟으려 한다. 2학기에는 다른 녀석에게도 폭행을 당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나날이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농사일을 해야 자식들을 가르치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산골 농부였던 부모님께는 웬만하면 잘 지내요, 괜찮아요 라고 했다. 전혀 웬만하지도 괜찮지 않은데도. 가슴에는 시퍼런 주먹 자국이 방학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었다. 방학 내 멍이 사라지지 않아 무더위에 땀 흘려 농사일을 돕고도 부모님 앞에서 우통 벗고 등목 한번 시원하게 하지 못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학교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으나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착하고 대견한 막내 아들이었으므로 20대 중반까지도 가슴을 펴면 찌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뜨끔뜨끔 통증이 아렸다. 무술을 배워 그 고통과 수모를 녀석들에게 몇 배로 갚아주는 상상폭력은 30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마음속으로 그때로 돌아가 나를 위로하고 안아주며
눈물을 쏟고 가해자를 용서하는 기도를 한 뒤에야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몇 번 토해낸 울분으로 치유될 상처가 아니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았다. 말을 하려고 하면 숨이 막히고 머리가 백지가 되거나 엉뚱한 말이 나오기도 했다.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한 사람의 무시하는 시선이 느껴져 완전히 망친 기억도 있다. 그런 기억은 차곡차곡 쌓여갔다. 늘 나를 향한 비난과 자책의 목소리와 싸워야 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런 부당한 폭력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무기력하고 용기 없는 자가 하필 나였다는 사실이었다. 끊임없이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왜 맞고만 있었을까? 왜 가해자가 오라고 할 때 고분고분 그 앞에 서서 날아오는 주먹을 맞고만 있었을까? 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이었다. 마치 전기 자극을 가해도 달아날 데가 없는 개들에게 달아날 곳을 만들어주고 전기 자극을 가해도 도망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고통을 참아내던 실험실의 그 개들처럼 나는 출구를 찾지 않고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다. 비 오는 날에 자신을 그리라고 했을 때 나는 빗물에 흠뻑 젖는 나를 그렸다. 내가 그렇게 무기력했던 건 부모, 형제, 교사, 어른들로부터 받아왔던 억압으로 지나치게 착한 아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겠지만 나에게서 정이 떨어진 건 그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폭력과 학대가 트라우마가 되는 것은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다. 군을 제대하고 복싱 체육관에 다녀 스파링을 하고 대회에도 나가게 되면서 더 이상 폭력이 두렵지 않은데도 강압적인 상황이 되면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의 왕따나 폭력이 뇌의 구조마저 바꿔놓는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살았다. 결국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를 사랑하기에는 너무 작고 한심하고 답답한 삐리조였던 것이다. 조금 어두운 시선으로 보자면 그간의 삶은 한심, 답답, 찌질을 확인하는 긴 여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절정에 보리의 사고가 있었다. 해묵은 자기 혐오에 씻을 수 없는 죄책감 하나를 더함으로써 거의 완성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서서히 자살해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990년 여름방학 날에 주먹만한 구멍이 가슴에 뚫렸고 2015년 여름방학 날에는 보리만한 구멍이 나버린 것이다. 암흑 속에서만 살았던 것은 아니다. 즐거운 기억도 행복한 날도 많았다. 부정과 긍정 사이를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추가 부정 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때로는 웃고 때로는 자책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또 화해하며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인생이니까. 그런데 바라는 모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듯했다. 고요와 지혜, 기쁨과 여유가 늘어나고 있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내와 아이들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미래의 거울 속에는 늙고 병들어가며 점점 삶에 찌들어 옹색해져가는 노인이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았다. 내 영혼은 성장하고 있는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걸 직장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겪으며 알게 되었다. 보리의 죽음 이후 죽음을 잊지 않으려는 자세는 늘 유익을 주지만 자동 재생되는 주문처럼 울림이 작아져 갔다. 가족들과 더 돈독한 관계가 되길 바라는데 왜 쉽지 않을까? 나와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니까. 사랑을 퍼부어도 모자랄 아이들에게 왜 화가 날까? 나에게 화가 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길 소망하는데 왜 자꾸만 험담하게 되는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하니까. 얼마 전 그 가해 학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30대에 위암에 걸려 고생하다 겨우 회복해서 아들 하나 키우며 살고 있다고 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치유라는 책에는 오래전 받은 폭행의 상처, 그 치유를 위해 가해자를 만나 사과를 받는 것은 치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인인 내가 상처받은 그 아이를 안아주고 밝은 곳으로 함께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많은 눈물과 함께 그렇게 했다. 17살 앳된 학생이던 나의 손을 잡고 나를 가두었던 어두운 감옥에서 걸어 나왔다. 그 후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보리가 나에게 바란 게 결국 이거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되는 것. 수없이 실패를 반복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보리를 보내주는 길은 결국 나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책이나 영화에서처럼 단박에 내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한 곳을 찌르면 굳은 살이 박힌다. 굳은 살은 자극을 멈춰도 바로 새 살이 돋아 나오지 않는다. 고통에 무디어지며 오래 견뎌왔으므로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 크게 다치면 몸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장애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옹이처럼 끌어안고 가야 할지 모른다. 그럴수록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 폭력과 학대, 분노와 억압과 차별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이번 생의 계획과 체험은 대체로 성공 중이다. 이 일을 위한 과정으로서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건 없다. 쉽게 온 것은 쉽게 떠난다. 결국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삶이 멋진 것은 실패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태어남, 살아냄이 곧 성공이다. 지금 이대로 성공이다. 한편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오랜 바람도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마주하는 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다다른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해줘야겠다.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혼자 눈을 쓰면서 또다시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만 같아 쓰는 자세에 신경이 쓰인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나니 보리가 웃는 모습이 떠오른다. 사랑하는 보리에게. 보리 7번째 생일에. 올해도 어김없이 너의 생일이 돌아왔구나. 사진 보면서 또 많이 참회의 절규를 할 수밖에. 너도 알지만. 그때 아빠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면 분명 우리는 더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었을 거야. 그 자책감에 오늘은 더 엄마와 형들에게 그리고 아빠 자신에게도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이 생각 외에 운명이니 하늘의 뜻이니 이사를 잘못했다거나 전생에 엇보라는 등 하는 것은 모두 다 부질없는 소리. 아빠는 그날 분명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되었지. 네가 떠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죽음과 영혼에 관한 책을 읽었지만 지금은 오직 이 생각뿐이다. 몇 가지 증거에도 너를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말할 수 없이 슬프게 하는구나. 너를 보내고 2번째 생일을 맞이한 오늘 내가 어떻게 1년하고도 8달 동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올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나는 오히려 지금 내가 다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만 하는 게 뭔가 잘못된 것만 같고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약초 캐고 산나물이나 뜯으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 그러고 보니 네가 갑자기 떠난 것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책에 나온 대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지. 단지 변화만 있을 뿐
죽음이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생각하면 언제든 네가 곁에 와준다는 말을 믿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어느새 마음이 빼앗기곤 했지. 내 마음속의 보리는 일담한 책을 책꽂이 한편에 꽂아두고 한동안 생각만 하다가 오늘 드디어 다시 꺼내 들은 것 같아. 나는 늘 네 몸을 보리라고 생각하고 너를 돌보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봐왔지. 네가 떠나던 날 아침에도 너를 업어주었잖아. 그런데 그날 네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이틀 후에는 내 손으로 그 몸을 수의로 감싸고 관에 담아 땅에 묻었어. 내가 만난 것이 늘 너의 눈빛이며 목소리, 얼굴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잃고 그것들이 없는 시간을 어찌 지나올 수 있었을까. 살아있을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을 보았어. 관음리 하늘제에 갔을 때지. 안개가 계단까지 내렸고 떠날 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지. 사진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발걸음. 너를 갑자기 보내고도 어떻게 나는 지금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보내기 전보다 더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날이다. 오늘은 보리 생일이야. 너는 음력 2월 9일 새벽 4시에 태어났어. 아주 단단한 몸으로. 얼굴에 태열이 있긴 했지만 엄마의 정성 덕택에 잘 이겨냈지. 몸은 힘이 넘쳤고 목소리도 그랬어. 그 목소리 어디로 갔을까? 너의 심장, 너의 숨결, 너의 온기 다 어디로 갔을까? 남아있는 우리들은 너의 영상, 목소리를 언제까지 듣게 될까?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형들이 죽을 때까지? 그냥 서서히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보고 싶을 때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지금이 더 나은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두말할 필요 없이 사랑해. 언제까지나 영원히 기억되겠지. 언제까지나 영원히. 늘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너의 몸이 눈앞에 없다고 해서 네가 태어나지 않은 건 아니야. 네가 태어난 날 분명 너를 처음 만났고 오늘은 그것만 생각하려고 해. 그날 이후로 어쨌든 우리는 4년 100일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했고 잠시 떨어져 있지만 다시 만날 거야. 보리는 나를 보고 있겠지만 아빠는 보리가 보이지 않아. 실은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거야. 꿈속에서만 말고 실제로 너와 만날 거야. 내가 내 영혼과 만나고 내 영혼이 보리 영혼과 만나고. 어쨌든 모든 게 아빠 얘기로구나. 널 위해서 최소한 한 가지쯤은 해야겠어.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라도 하고 싶어. 네가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 보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진심으로 바라. 보리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아직도 러시아에 가고 싶고 경찰관이 되고 싶다면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네가 누군지 아는 거라면 그러길 바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라면 그러기를 바라. 내가 보리를 만나러 갔을 때 이미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늘나라에 없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몸을 가지고 시공간 굴레 속에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순진한 생각이기를. 어쨌든 보리가 우리 아기로 태어나 4년 동안 많은 기쁨을 줘서 고마워. 보리가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때 너를 잘 돌보았다면 다만 하루라도 더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나와 너와 엄마와 형들에게 그리고 보리를 사랑했던 모든 분들에게. 사랑한다 보리야. 언제까지나 영원히.
아빠가. 잘 보내준다는 것. 어느덧 보리를 보내주는데 7년을 넘어 8년이 되어 간다. 떠나간 사람은 무조건 빨리 보내줘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처음엔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는지 그 길을 더듬어 온 것이다. 몸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참된 보리 말이다. 보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리를 위한 진정한 기도는, 보리를 잘 보내주는 것은, 보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 결국 보리를 잘 보내주는 일은 이제 그만 잊고 살아가는 것이기보다 내 삶에 그리고 주변에 보리의 빛을 보태는 것이었다. 데이비드 캐슬러의 의미 수업에서 감동받은 사례가 있다. 20살 건강하던 아들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다. 소생이 불가능해지자 부모는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다. 아들의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했고 시간이 흐른 뒤에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은 남성과 연락이 닿게 된다. 결국 그를 만나 아들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커다란 위안을 받는다. 아름다움으로 다가왔다. 나눠줄 수 있는 게 심장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보리의 미소, 밝음, 유쾌함, 천진함, 안전, 생명, 아이라는 존재의 의미, 삶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사랑. 이렇듯 보리가 남겨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이 생각 하나로 수없이 포기하려던 마음을 일으켜 세웠다. 나에게는 글쓰기밖에 없었다. 롤랑 바르트는 글쓰기는 사랑하는 대상을 불멸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나는 잘해왔다. 사랑하는 보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누군가를 잘 보내준다는 건 그를 다시 살린다는 것,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 얼음이 죽어 물로 되듯이 작은 솔잎 하나가 떨어져 흙이 되고 결국은 뿌리가 되듯이 그것은 기다림을 먹고 자란다. 7년이 넘어서야 뼈가 시리게 알게 된 것은 보리를 되살려내는 일이란 결국은 나를 되살려내는 일이었다. 부족한 모습 이대로 껴안아주고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간단하고도 어려운 것이 시작이었고 전부였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존재 전체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정현종의 시 방문객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고 누군가가 나에게서 간다는 것 또한 그렇다. 그러나 존재 자체는 가거나 오지 않는다. 보리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나를 사랑하라는 것과 중요한 건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는 것이다. 보리의 아버지가 되었으나 보리 이름으로 나는 아버지 자격을 잃었다. 허나 그로 인해 참된 내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가는 중이다.